정윤아 씨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네요.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면회를 그때 검찰 쪽에 허락을 안 받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뭐 적격 논지가 다 풀려 있는 상황에서. 근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되겠습니까? 하고 이번에 집합이 있을 수 있고 정유라는 어쨌든 간에 아기가 빨리 오기를 지금 이제 희망하고 있습니다. 머지않는 시간 안에 국내에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어머니 면회 가는 거는?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저희들이 주변 여건을 좀 봐가지고 모녀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정유라 씨 그게 검찰 소환 통보는? 아직까지는 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예상하고 있다고. 근데 변호인이 지금 나가서 재판 받고 있는데 오늘 소환하면은 그거는 경기 뭐라 그럴까 룰 위배. 여러분 계시니까. 위배. 여러분. 그러나 검찰이 그렇게 비신사적으로 소환해서 하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제 어머니를 만날 거냐 이도 변호사님. 글쎄 이게 검찰이 허락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제 예. 사실 그 최순실 씨가 그전에는 또 이렇게 그 편지라든가 아니면 물품 반입이라든가 면회 같은 게 엄격하게 제한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또 이 사건의 경우엔 저희가 그때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공범이 많아요. 기소가 같이 된 사람들이 많기 예. 때문에 그런 사건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딴 사건도 공범으로 기소가 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하면 면회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유라 씨도 지금 업무 방해라든가 이런 거 조사받는 지금 제명이 있죠. 근데 예.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머니랑 최순실 씨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면회는 제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확실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교정 당국 그리고 법원, 검찰 모두 공범들끼리 입을 맞출까 봐 너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편지 같은 것도 원래 들어오면 아주 이렇게 제한해서 열어볼 수 있지. 예. 안에 물품은 확인하지만 내용은 원래 확인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주 제한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 이 사건 관련자들은 내용을 거의 튜링 해독법까지 들어가 있나 싶어서 막 다 이렇게도 첫째 자를 맞춰보기도 하고 이렇게 X선으로 맞춰보기도 하고 그래서 교정 당국에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은 그래서, 면회가 어렵겠네요. 면회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정유라 씨가 미승 빌딩이라고 근데 거의 지금 뭐 안에서 칩거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렇죠. 지금은 뭐 엘리베이터까지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켜나가고서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경재 변호사를 만나서 재판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외출하면서 기자들이라든지 토요일에 한 번 언론과 나갔죠. 접촉이 예.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현재로서는 이 대중에게 노출되었고 별로 좋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검찰 입장에서 영장 재청구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예. 현재로서는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아직 덴마크에서 데려오지 않은 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을 데려오는 상황에 좀 초점을 맞추고 향후 재판 전략을 짜는데 골몰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린 아들이 사실 들어오게 되면은 어린 아들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엄마 보호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기 좀 부담스러운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도 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정유라에게 새로운 가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좀 일관된 주장과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미승 빌딩이라는 게 최순실 씨 재산의 아주 근간을 이루고 굉장히 큰 건물인데 지금 혼자 들어가 있는. 혼자 들어가 있고 밑에는 이제 뭐 일종의 저걸 주상복합으로 허가가 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반 건물이죠. 상업용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정유라 씨가 거처를 저기로 한 것이고 예. 사실 최순실 씨가 독일로 갔을 때 그냥 이 국정농단 사태를 피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한국 내를 정리를 하고 독일로 아예 이주할 그랬죠. 것이다. 그런 예. 얘기들도 보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미승 빌딩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제 정유라 씨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 있는데 저기도 또 뭐 법원에서 추징 보전해 놓은 상태라서 마음대로 예. 팔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근데 건물이거든요. 그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못 사는 거죠. 매매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거주하는 건 되는 거예요. 사는 건 상관없죠. 사는 건 왜냐하면 저거를 그러니까 추징 보전의 의미가 혹시라도 저거를 현금화해서 예. 다른 데 빼돌리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그러니까 압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 지금 오늘 영상인데 저 영상이요. 지금 택배라든가 우편물은 최순실 씨, 최서원 씨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유라 씨가 밖으로 나온
지금 흔적은 없습니다. 기자들이 지금 거의 앞에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이경재 변호사 눈치가 보인다고 얘기를 했던 게 저런 걸 아니, 그 본인 하겠죠.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자분들이 있는 화면도 있더라고요. 앞에 주르륵 한 줄로 앉아서 거의 24시간 대기를 할 정도로 카메라가 있는데 그 앞에 나서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고, 정유라 씨 본인도 어찌됐든 덴마크에서도 구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고, 아마 살림살이 가재도구 같은 것이 있는 집도 아니죠. 과거에는 다른 오피스텔 같은 데 거주를 했다가 지금 이제 빌딩인데 거기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전혀 이제 생활 환경 같은 것들이 안 갖춰져 있어서 그것도 갖추고 아기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 같은 걸로 하느라고 아마 밖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전에 압수수색할 때 보면은 공개된 영상 보면은 뭐 신발들 쫙 있고 그 안에 기기들은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내부 증거가 될 만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 철수를 했는데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신발장에 명품 신발들이 가득 있었고 최순실 씨가 국내로 이제 들어와서 검찰 출석했을 때 벗겨진 그 프라다 신발 한 짝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런 부분들이 국민적 분노를 좀 자아냈던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정유라 씨도 과연 그와 같은 상황에 같이 연결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최대한 바깥으로 차단되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아이를 기러야 되는 엄마 입장에 계속 항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여론이 정리되기를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관심 김능구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하느냐 마느냐인데 글쎄요. 법리적으로 말고요. 일반 사회적인 여론에서 재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세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정유라 이번 영장 기각은 검찰이 한 방 먹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검찰은 이 구속영장 청구를 갖다가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혐의를 갖다가 이렇게 학사 쪽으로만 좁혔잖아요. 두 개로만 했었죠. 예, 업무 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이 재판부에서는 어떤 이 본인이 이렇게 어머니의 어떤 뭐 한 전직 판사 말에 의하면은 어머니의 치맛바람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된 거다. 그래서 본인이 그게 범죄 가담 혐의 정도가 좀 적다. 라고 봤죠. 이런 식으로 봤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알기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특혜가 정유라한테 가장 많은 특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는 국민 감정에서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정농단에서 재수사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임명되고 했던 거잖아요. 지금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재청구 나머지 예를 들면은 뇌물죄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또 그리고 범죄의 어떤 연루가 소명되는 그런 어떤 추가 자료를 통해서 영장 재청구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정열 전 판사는 이 법적 판사를 조금 비판한 내용이에요. 약간 좀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도 그렇고 검찰도 이 전체 국정농단에서 정유라가 하고 있는 사람이 사자분의 비중이 얼마나 크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특혜가 다 정유라에게 다 쏟아져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물론 검찰이 학사 비리로 청구를 해서 업무방해만 청구를 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그것만 봐야 된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전체의 무게감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본 게 아니느냐라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 출신인데 검찰을 좀 비판했어요. 이두아 변호사께서 어느 쪽의 입장에 가깝습니까? 네, 사실 지금 박범계 의원이 아마 판사 출신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되는 게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을 보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 입학과 관련해서 업무 방해라든가 공무집행 방해 이 부분 갖고는 영장 발부가 좀 어렵고요. 대부분 저희 법조인들이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해외 재산 도피나 자금 세탁법 관련해서 좀 범죄 자료를 갖춰서 그걸 이제 제명으로 해서 청구를 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조사가 좀 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저는 이 3명의 법조인들 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경재 변호사님 얘기, 대한민국 품격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우리가 최서원 씨가 대한민국 품격을 떨어뜨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그랬죠. 우리가 마음 상해하는데 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또 그렇고 예. 박범계 의원은 또 저 부분은 검사의 시각과 판사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검찰에 좀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사를 좀 성실히 해서 이렇게 명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봐라 이런 얘기 같고요. 이정렬 전 판사의 경우에는 저 부부 판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는 이제 그 캠퍼스 커플인데 그 부인이 항상 남편에 대해서 모자람이 별로 없다. 항상 지나침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너 조금 지나치게 안이하고 편협한 판단 이렇게 얘기한 건 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아들 들어온다는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그것으로요. 글쎄요. 양 변호사님. 여론의 흐름은 엄마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거든요. 가장 정유라 씨가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라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최순실의 입장도 최순실 씨 입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애에 대해서만큼은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고 결정도 못했고 우리 애만 살려달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정유라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를 키우는 뭐 20개월 간 넘긴 이제 2달도 안 된 그런 아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왔잖아요. 덴마크에서도 아이만 내가 볼 수 있게 해주면 언제든지 들어가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크게 먹힐 수 있는 감정적 호소가 될 텐데 과연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 대해서까지도 국민들이 그거를 볼지는 사실 저는 좀 의아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정유라 씨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된 거를요. 2007년도에 신정아 사건과 조금 비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좀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변양균 씨와의 관계가 검찰에서 발표한 대로 연인 관계가 맞습니까? 예상보다 빠르게 갑자기 귀국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그래서 죄송합니다. 박사학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늘 가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히 밝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현재 심경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우리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향후 대응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검찰 조사에 열심히 응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법적 대응 검찰은 검찰의 입장이 있고 법원은 법원의 판단이 있는데 앞으로 수사와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향후 대응 김병민 교수님, 저때 사건하고 지금하고 해외 도피를 했다는 점.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체포가 되고 체포가 됐고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정확히 10년 전 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들어오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나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과 지금 정유라 씨의 사건을 거의 좀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구속이 예. 된다라면 좀 내용이 비슷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과거 신정아 씨 사건이랑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검찰 입장에서 진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정유라 씨를 바깥에 있는 상태로서 수사를 할 것이냐. 근데 만약에 영장을 재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되게 됐을 경우는 사실 윤석열 서울지검장으로 취임되고 나서 있었던 거의 첫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사건으로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제기될 수 있는 만약에 측면이 또 기각된다면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됐을 경우에는 정유라 씨가 이제 아들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들이 들어오게 돼서 돌봐줄 마땅할 사람이 없는다는 판단을 가지고서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실익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또 따지게 될 것이거든요. 예. 굉장히 고민이 좀 존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10년 전 신정아 씨 사건이랑 좀 대비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검찰은 좀 고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단편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뭐 동일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근데 두 건 중에서 이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재판부에서 그 구속영장 기각을 한 데 있어 가지고 도주 우려가 없다. 예, 지금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 결정에 의해서 불복 절차 중이었잖아요. 예. 그걸 자기가 포기하고 들어왔다. 아. 그 부분을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예. 그걸 갖다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법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이 의도적으로 들어온 거다. 예. 그런 부분이 다른 거라는 거죠. 앞서 말한 그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데려온 것이 아니라 들어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주 이 우려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작용했지 않나 봅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점은 신정아 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당시 이경재 변호사가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 사건하고 당시의 인터뷰를요. 저희가 같이 해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단계거든요. 네. 첫 단계인데 불과 체포해서 아마 한 48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에 막대한 차질이 온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은 검찰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도록 하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까지 찾아가지고 구속하려고 하네. 그 이유를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인권 보호와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너무나 무너진 것이 아닌가. 네. 재판장이 아마 인권에 치중하다 보니까 조금 그 균형을 상실한 결정을 한 것으로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양반이 거기는 또 2살배기 아들이 또 있잖아. 풀어놓으면 엄마하고 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만약에 불구속이 된다 한들 기자들이 쫙 해서 어디도 도망가겠나 이거야. 이것을 마치 학력 위조한 단순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일대학교의 졸업장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위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국제적인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30몇 살밖에 되지 않는 신정아가 박사학위 증명서를 혼자서 위조할 수 있느냐. 대부분 이런 엄마가 했는데 그 딸까지 구속해가지고 재판하는 이런 대한민국 격이 안 맞는 언론의 이제 이런 발표의 보도에 의해 가지고 진상이 규명되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변양윤 씨의 그 변명이라든가 청와대 대응 이런 걸 보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모든 일을 숨기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인 범죄라고 본다는 것은 사건을 보는 눈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대단히 일각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잘 짜여진 각본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런 단순한 구조에 무슨 각본을 짜냐고. 그러니까 그게 짤만한 각본이라 짜지. 검찰은 이게 말이야. 증거인멸. 아니 사실은 다 드러났는데 무슨 증거인멸할 건 뭐 있냐. 이 부분은 변호사분들에게 여쭤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김병민 변호사 인권 얘기가 일단 첫 번째. 네. 신정아 사건에서는 법원이 인권을 너무 존중해줬다. 네. 여기는 애엄마라는 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이번에. 네. 아직 근데 애엄마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구속영장에서 기각됐다라기보다는 이미 재판의 판단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로 2대 비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검찰의 공판 구형까지 다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들이 좀 강조된 거고 인권의 측면을 보기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확실히 이경재 변호사의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변호사로서 글쎄 어떻게 이거는 의뢰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한 사건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 거니까. 본인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인권 보호라든가 아니면 실체적 진실 발견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건가 하는데 사실 2007년에는 그냥 평론하듯이 저희처럼 이 사건을 맡은 당사자가 이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렇게 객관적인 공익의 수호자 변호사도 그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2017년엔 정유라의 변호인이니까 그 입장에서만 오롯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화면이 아마 MBN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문각 국장님이 인터뷰 하시는 거 보니까 10년 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만 있으니까 MBN에서 이게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본인이 아마 보시면 좀 이렇게 마음이 뜨끔하실 저희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 일관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땐 마음이 좀 뜨끔하죠. 예. 근데 좀 그런 건 있습니다. 당시 신정아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국정농단처럼 정치권에서나 이런 공세도 많이 폈었는데 예. 사실 차후에 밝혀진 바로는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던 그랬죠. 걸로 또 법적으로 예.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정농단 내진 대통령까지 탄핵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의 무게로 본다면 정유라 씨가 훨씬 더 심각하죠. 그러면 이영재 변호사께서 지금 물론 정유라 씨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신정아 씨 때보다 더 엄격하게 만약에 본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지금, 하나, 예.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해 드려야겠죠. 예. 또 하나의 공통점이 학력 위조라는 거예요. 이거를 당시에는 신정아 씨 혼자 했겠느냐 했는데 이번에는 엄마 혼자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뼈아픈 대목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 신정아 씨 학력 위조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미국에서 학력 위조에 대해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권력형 비리로 치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학력 위조라든지 그리고 승마 지원 등에 대한 대다수의 것들은 정유라 씨는 이제 본인은 모르고 다 엄마가 시킨 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유라 씨가 행동하지 않은 부분들은 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유라 씨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될 필요성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당시에 신정아 씨 사건 변양군 실장,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뭔가 정권이 관여된 거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적으로 좀 제기하는 거고 이건 이번에는 더 그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개별적인 문제로 봐달라는. 그러니까 무게감으로 놓고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 씨가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오히려 상당 부분이 드러나 있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차라리 이게 죄가 될 만한 부분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 법정에서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더라도 법정에서 죄값을 치르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변호인으로서 적절하고 사건을 보는 눈으로도 적절하긴 한데 마치 이것이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단순한 구제 무슨 각본 오늘 노승일 부장이 최순실 재판에 나와서 어떤 증언을 했냐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내가 15년을 교육부를 돌봤는데 내 딸 하나 교육 못 시키냐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의 장기 투자를 최순실이 했다는 정도로 복잡한 것들이 얽혀있는 게 이 사건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이미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화여대 전 총장 같은 경우 검찰이 최고형은 5년까지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의 무게감 있는 사건인데 오히려 이건 별거 아닌 듯이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이경재 변호사가 일관됐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요? 뭐가 일관됐냐면은 지난 2007년 신정아 사건 때는 저게 노무현 정부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서 자기가 그 소재였죠. 모든 것을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번에 정유라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좀 국정농단 사건에서 옹호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정유라 부분도 이 자기가 지금 이 변호를 맡고 또 발언도 저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 이경재 변호사의 정체성은 일관됐다. 이러고. 알겠습니다. 변호인으로서 글쎄 이규철 특검보도 그렇고 조금 이런 부분이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재판이 있었는데 한번 좀 그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안 나왔어요. 이두화 변호사님 먼저요. 좀 아프다고 하던데 사유가 되나 봐요. 어지럼증으로 넘어져서 이렇게 뭐 온몸에 타박상이 생기고 이제 꼬리뼈 부분에 있어서 통증이 있어서 다음 재판엔 나오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는데요. 사실 지금 거의 본인의 재판이나 다른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거나 하는 게 일정이 일주일에 거의 한 5일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본인 재판에서도 저렇게 뭐 이렇게 사유서를 내고 또 일정 부분 의무실에서 확인이 되고 이러면 불출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뭐 타박상이지 어디 뼈를 뭐 이렇게 뼈가 어디 크게 다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죠? 골절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한 번 정도는 불출석 사유가 될지 몰라도 이제 다음부터는 또 계속 나와야 되지 이렇게 이 부분으로 봐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유난히 이번에 저렇게 넘어져서 다쳐서 못 나온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노승일 증인이나 오늘 이제 재판을
출석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강하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노승일 있죠. 씨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죠. 그 좀. 실제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고 많은 재판들 계속해서 대왔는데 하필 오늘 재판을 앞두고 왜 어제 낙상을 했을까. 그리고 노승일 부장이 그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철천치 그냥 가장 대척점에 쓴 사람 아니겠습니까? 노승일 부장 본인도 이 사건을 폭로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부터 정말 어렵게 자료까지 모아서 검찰에 폭로했었고 청문회장에서도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습니까? 근데 최순실 씨도 이거를 그동안에 재판 받으면서 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재판에서 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따지기도 하고 검사한테도 오히려 따지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강력한 입장을 보이다가 막상 노승일 부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안 나온다? 이건 최순실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최순실 씨의 성격상은 오히려 막 대차게 싸우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치열하게 싸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마저도 어려운 상대가 노승일 부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아마 노승일 부장한테 그 해서 정인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 최순실 씨의 어떤 슈퍼 갑질이라든지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걸 본인이 잘 알지 않았겠는가. 노승일 부장이 언제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월급을 갖다 독일 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한국하고 나눠서 하는 게 전부 한꺼번에 독일에서 다 달라 이러니까 그럼 그만두라. 그랬죠. 한마디로 그만둔다 두라 그러면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다 죽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밥도 안 주고 전기도 끊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간장하고 밥하고만 끼니를 연명하면서 자료를 모았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재판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행태가 변해오면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면서 정인이나 금방 말한 저 검사한테까지 질의를 하는데 노승일 부장하고 맞부딪혔을 때는 그게 왕창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붙어서 도저히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래서 안 나온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도 옆에 있고 그런 것도 그리고 오늘 또 다시 남부구치소보다 다른 데로 좀 이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왜 저렇게 자꾸 그죠 서울구치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교정 당국의 관련자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남부구치소에 가보면 시설이 더 깨끗하고 좋긴 하지만 이제 방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방의 크기가 좀 줄어들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사니까. 근데 본인들은 그 방에서만 계속 생활을 하니까 그 크기가 조금 주는 것도 아주 예민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정도 되면 적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나서 그런 건데 근데 재판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제 중앙지법의 재판을 다니니까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다니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원래는 사실 서울구치소나 뭐 이렇게 교정행정의 규칙들이 다 있죠. 아주 엄격한 규칙들이 있지만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다 개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소한 일은 지나가는 일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건 공범들이 많잖아요. 그럼 서울구치소 마당에서 마주치면 그 사람들이 교도관하고 같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말은 원래 하면 안 되지만 인사는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보통은 그냥 넘어가는데 요새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서로 인사한 걸로 옐로우 카드를 주는 거예요. 벌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돼서 너무 엄격하게 하니까 훨씬 자기 생활이 옥죄이는 거죠. 근데 이제 최순실 씨 생각에는 그게 서울구치소에서 남부로 넘어왔을 때 그게 훨씬 엄격한 생활이 시작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조금이라도 더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있었던 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어느 구치소를 가나 더 엄격하게 살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인권이라든가 그런 거에 문제가 있으면은 뭐 보존해야 되지만 편의를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글쎄요. 피고인의 권리를 여실히 이런 권리까지 있다는 걸 이제 모든 국민들이 또 알게 되는 많은 걸 거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최순실 씨가 지금 한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네요. 아무튼 진화한다라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실제로 진화했죠.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처음에 공항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랬을 때는 그야말로 죽을 죄에 졌다라는 식으로 눈물을 흘릴 것처럼 그랬었다가 중간에 특검 후송 반응 과정에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막 이렇게 소리도 질렀지 않습니까?
이제는 재판장에서 본인이 증인신문하고 심지어 검사한테 왜 웃냐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증인에게 나 실제로 본 적이 있느냐, 본 적도 없어서 왜 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검사가 묻는 대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른바 유도신문 하지 마라라고 법률 용어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의 집중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변호를 하다 보면 의뢰인 중에 예를 들어서 사기같이 상습성이 쌓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 변호사보다 어떤 특정 과정에 대해서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건 안 겪어봐서 모르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들어가면 이렇게 겪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처럼이 아니라 구치소나 교도소에도 들어가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변호사들도 가끔 이제 구치소 같은 데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사건 상담을 해봐도 변호사들보다 그 안에 제일 오래 있던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범죄에 관해서. 근데 최순실은 지금 7개월 동안 계속 법정을 드나들으니까 정말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요즘에는 준법률인이 됐다라고 보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본인의 사건에 관해서는. 예. 뭐 물론 상대편 뭐 검사, 부장검사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재판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 부장 판사는 정말 이렇게 당황스럽죠. 이렇게 이 재판부는 소송 지휘를 해야 되는데 최순실 씨는 거침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구치소 이거 한 문제도 그래요. 보통은 재판부에 반성하고 있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구치소 이거 한 문제는 말도 못 꺼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예.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특별히 불편할 것도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은 정말 이제 아마 최순실 씨를 처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재판하는 사람들. 이게 최순실 측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러면서 고성을 질렀잖아요. 예.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나라의 그 재판, 공판 과정이 상당히 좀 권위적이다. 정말 이 피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정인이라든지 자기 어떤 그 소신대로 예. 생각하는 대로 쭉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그런 측면 조금 판사들이 무슨 말 하려면 다 됐다 이러고 뭐 검사도 예 아니오로만 답하라 그러고 공판주의가 제대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 정착이 안 됐다. 그런 점에서 최순실 재판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 이럴 겁니다. 야 저래도 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공판의 민주화에 좀 비친 이양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근데 저희 농담만 진담만을 하신 말씀이겠지만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요. 이게 일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의뢰인이 저런 식으로 만약에 행동을 하면 보통 법정에서는요. 이른바 괘씸죄 받게 되는데 그거 왜 당신은 못 막아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사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큰일 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님 웃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하거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검사들에 대해서 자기를 수사해서 기소했다고 감정이 있거든요. 예, 어느 예, 피고인이든. 그래서 저런 말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사회에서 거침없이 살았던 분들은. 근데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역할은 또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 놓고 본인은 나중에 또 후회해서 내가 그렇게 욱해서 검사나 판사를 비난하는 얘기를 했을 때 변호사는 왜 나를 안 말려줬습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전술적으로 행동을 해야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하는 거는 뭐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이 사건은 도저히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최순실 씨 성격이 강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라도 다 하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노승일 전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좀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이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온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귀국하기 전에 최순실 씨를 도와주는 변호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발언했던 것들이 상당히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혹시나 제가 정밀화 씨도 이 정황을 다 알고 있다. 모를 수가 없죠. 그건 확실하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교묘하게 잘 준비를 하고 빠져나갔다. 오늘 노승일 부장의 증언한 내용을 보면은 그 정유라 씨가 얘기한 6명 중에 1명,
이 의미가 나옵니다. 그렇죠. 승마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특히 삼성의 승마 지원에 대한 폭로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이제 이거는 본인이 최순실 씨한테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고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가 최순실 씨에게 들었다는 내용을 노승일 부장이 들었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여기 내용은 삼성 지원금을 그냥 혼자 받으면 나중에 탈이 날 수 있으니까 예. 일부러 나머지 선수를 끼워 넣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 삼성 뇌물죄 적용 가장 중요한 건 뇌물죄 적용 유무인데 거기에 대한 예. 대가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승마 지원에 대한 혐의들을 명확히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 노승일 전 부장의 증언들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노승일 전 부장 같은 경우는 독일에 가서 비덱스포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코어 스포츠를 설립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 갖고 삼성의 승마 지원에 대한 돈을 받게 되는 건데 이러한 계약 문제에 본인은 데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데려가지 않는 계약 장소에 호텔을 하지 그러니까 호텔로 장소를 이제 본인이 만들어서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왜 남들 보이는 데서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의심이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뭔가 핵심적인 한 방의 증거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승일 전 부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가 이제 들었던 얘기들에 입각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내용들이 얼만큼 효력을 가지고 증언으로서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전에 했던 발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양 변호사님 이 표현이요. 삼성 돈을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 이 표현 자체가 좀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당연히 그렇죠. 뭔가 문제가 그러니까 탈날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흔히 속어처럼 쓰는 말이. 그런데 탈이 난다라는 것은 이게 겉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뭔가 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 저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재계 1위이고 관리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데가 저런 식으로 또 치밀했구나라는 게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예. 일부러 정유라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엮어서 같이 해서 한 사람에게 돈을 몰아줬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척 만들었다는 거고 예. 실제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서 지금 삼성 측이 주장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정유라를 도와준 게 아니라 승마협회를 지원을 해줬던 건데 그게 최순실이 그거를 이게 빼먹은 거다. 예.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노승일 부장은 정반대되는 거죠. 애초에 삼성이 그것에 대비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대비해서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짰다는 건데 예. 틀어진 건 그거죠. 삼성이 그냥 그러면 하는 대로 최순실이 따라갔으면 좋은데 말도 삼성 이름을 해놓고 그 최순실만 그러니까 정유라만 가져갈 게 아니라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다른 선수들도 좀 예, 끼워놓고 예, 하면 예. 좋은데 그걸 다 본인이 다 끌고 간 거 아니에요, 최순실이. 그러는 바람에 이런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밝혀진 거죠, 사실. 예. 김동근 대표 또요. 노승일 부장이 최순실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교육부를 15년 동안 내가 도와줬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노승일 부장도 잘 모른다라고 거기서 끝나는데 네. 교육부를 15년 동안 도와줬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 최순실 씨가 그 저때 비선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노승일 부장 말에 하면 리모컨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예. 지시를 내리는 리모컨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삼성이 갑자기 승마협회 회장이 되고 그다음에 독일의 그 정유라 승마 지원에서 삼성이 전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이전부터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최순실 씨가 나온 이야기 삼성 돈을 먹으면 문제가 없다. 이거는 최순실 발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용각산이라는 그 위장제가 있는데 예.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예. 예, 그걸 빗대가지고 삼성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삼성의 막강한 로비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오고 가는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이런 부분을 최순실 입을 통해서 다시 노승일 부장한테 그러네요. 이야기했던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노승일 부장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예.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재판부의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가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정유라가 굉장히 자기는 철없는 애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코스프레를. 예. 그런데 정유라가 최순실 머리 꼭대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엄마하고도 계속 싸우고 예를 들면 주의 주장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유라 이 모든 사실을 다 잘 알고 있다. 예. 100% 자기가 활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노승일 부장을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참고인을 불러서 좀 이렇게 다시 그할 필요가,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노승일 부장의 증언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조금 증언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과거에 일단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최순실은 비선이 아니라 리모컨이 아니었나.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은 나를 작동시키는 리모컨 역할을 했다. 비선은 아니다.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대통령이 움직였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그걸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족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가족도 믿지도 않는다. 뭐 오로지 믿는 건 없으니까. 최순실 씨다.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로 오로지 믿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족이다 이거예요. 네. 예. 둘 사이는 가족과 그러니까 가족과 최순실 씨가 안 나온 이유가 혹시 저런 얘기를 바로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옆에 있는 데서 하면은 상당히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노승일 부장이 저와 같은 발언들이 어찌 보면 예. 들은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뭐 얼마든지 국정농단 사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알고 최순실도 아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라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증언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고영태라든지 노승일 같은 인물들은 정확히 말하면 최순실 씨 밑에서 일을 했던 거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명씩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인물이거든요. 예. 근데 이 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들었던 풍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방송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들을 좀 나름대로 희화시켜서 하는 부분들과 결국은 재판정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들의 그런 경중의 무게를 따지게 된다면 증언 능력에 대한 효력을 자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고영태 씨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뭐 영태한테 들은 얘기인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영태 씨는 고원기획 대표로 있었던 박수현 대표와의 통화 관계가 녹음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뭐 농담으로 얘기한 거고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과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경중에 좀 가려갖고 정말 국정농단 사건에서 지금 특검이 규명해야 되는 거는 뇌물죄에 대한 입증 여부인 거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물증으로 좀 입증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더불어서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다 들은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증거로 저것이 채택이 될 것이냐. 사실 전문 증거라 그래서요. 예. 저 전문 증거를 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제한적으로밖에 안 돼서 사실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법원에서 판단할 때 참 어려운 게요. 검찰에서 기소할 때보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또 이게 증거 능력이 더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명력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일반인들은 이 얘기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내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가 아니라 내가 아는 얘기인데처럼 퍼져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예. 그런데 왜 법원에서는 그게 다 인정 안 될까라고 궁금하게 여길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은 얘기로 구성되는 사실관계는 그게 이렇게 입증돼서 범죄로 처벌되기가 법원에서는 아주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직접 들은 사람, 원래 그 말의 근원지인 사람이 또 나와서 얘기해야 되지만 또 우리나라의 재판을 해보면 그 판사들의 특징이 증인의 증언을 잘 안 믿어요. 이제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는 뭐 성서에 선언하고 예, 이런 예. 것도 아니고 위증죄가 아주 엄하게 처벌되지도 않고 하니까 사람들의 증언이란 건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일본에도 라쇼몽 이런 것처럼 보면 기억을 다 다르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한 사건을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이 달라서 그렇기도 하고 사람의 인지 능력이란 게 그렇게 왜곡이 일정 부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부장이 되면 한 20년 이상 판사를 했잖아요. 예. 그럼 특징이 증인의 증언을 그대로 절대로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딴 사람한테 한 번 더 들은 얘기라 그러면 절대로 그걸 그대로는 믿지 않고요. 예. 그 말을 뒷받침할 서류 아니면 예.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 또는 아니면 물증 뭐 이런 걸가 다 합쳐져야지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예. 그냥 들은 얘긴데요라는 것만으로는 사실관계를 구성하기가 좀 어려움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 볼게요, 양 변호사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증인 요청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이영선 행정관도 거부를 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증인에서도 거부를 했고요.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검뿐만이 아니라 변호인 측,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측에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가장 답답한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거의 일괄적으로 부인하는 어떤 전략만을 예, 펴고 예. 있어서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봤었을 때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제대로 된 법정 공방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유죄가 되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재판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치열하게 다퉈가지고 이런 부분이 모순이 있고 이런 부분이 말이 안 받고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차라리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보고 얘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예. 거기도 응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마 그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나머지 재판에서도 상당히 예. 공범들이 난감해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청와대가요,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발사대 4개 추가 반입된 것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삭제를 지시했다. 정책실장이라고 하면 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하는 그 위치에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서를 예. 올리는 과정에서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에 대한 사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강독을 거쳐서 삭제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청와대로 최종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죠. 예. 자체 조사 내용을. 그걸 오늘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따지게 되면은 이렇게 자체적인 보고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지시사항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의도적으로 지시한 상황인 거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와대가 발표한 상황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 청와대에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식사하는 과정과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예. 사드 발사대 4개에 대해서 반입이 있었냐고 하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 갑론을박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총체적인 얘기들에 대한 그 조사 결과 발표들이 좀 있는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드 문제가 결국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 문제인데 미국을 예. 비롯한 중국, 이 국외적인 문제로서 비화가 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해야 된다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좀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